자, 이제 매크로 이슈를 점검해 볼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자, 미주은행 같으면 뭐 미쓰비시 UFJ하고 또 우리 미쓰이 스미토모하고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망이 조금 흥미로울 텐데. 자, 이번 주에 FOMC 미국의 이제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2월 2일 새벽 4시, 2월 3일 우리 증시 개장할 때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자, 3월에는 금리 인상이 얼추 마무리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하던데요.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주 세계의 그 이목이 파월 의장의 입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2월 2일 이제 새벽에 이제 금리 발표가 날 텐데요. 이제 그 0.25%의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예, 거의 이론이 없고요. 다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을 이렇게 2번 연속 해왔지만 앞으로 3월 달에 이것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냐에 대한 것은 또 하나의 숙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미국 PCE가 매우 낮게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연준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3월에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1, 4분기 내에 금리 인상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금리 인상을 일단은 멈춰놓고 끝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일단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식의 표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장은 조금 더 한 발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표가 좀 둔화되고 뭐 말씀하신 PC 디플레이터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가 완화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선제적인 기대감을 좀 많이 하던데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고 생각해서 시장에는 작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희망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것은 변동성이 큰 와중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이 높은 금리, 5%에 가까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단시 내에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점은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것보다도 언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반기 이후에 미국의 물가 그리고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자산 가격이 거기에 기대감으로 조금 선제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의존도나 수출 의존도는 맨날 뭐 얘기하지만 환율이라는 민감한 변수가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현재 FOMC를 앞두고 9개월여 만에 1220원대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어떨까요? 앞으로 이 환율의 방향성, 사실 환율 여쭈는 게 제일 어려운데. 네. 네. 환율이 굉장히 그 문제였죠. 작년에도 이제 변동성도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수년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서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에는 수출이 잘 될 것이다. 한국의 물품이 싸지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너무 큰 높은 환율은 큰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에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문제가 됐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그 환율 전망은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00원대를 지나서 1,100원대 후반에 진입할 수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3, 4분기를 지나서 중반기에는 달러 강세, 안전자산 선호가 한 번 더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1,400원대의 그 고환율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당분간 1,200원대, 1,200원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1,200원대를 중심으로 하는 환율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오를 때도 가파르게 올랐고 떨어질 때도 가파르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레인지를 만들고 나서 이제 방향을 뜻다시 잡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1,200원대 초반에서 한 중반, 후반 요 정도 레인지 정도 잡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앞으로는 그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하반기에 가서는 특히나 지금까지는 높은 환율을 모든 국가에서 선호했단 말이죠. 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이러니컬한 거죠. 왜냐하면은 자국 통화의 절하. 그럼요. 자국 통화의 절상을 갖다가 계속 외쳐왔습니다. 뭐냐면 절상을요? 왜냐하면 자국 통화가 비싸져야지 네. 자국의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진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논리가 이제 앞으로는 과거의 지사로 이렇게 기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해 더 이상은 물가 상승률이 자국의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내년부터는 역환율 전쟁이라 불렀던 이러한 자국 통화 강세 효과도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리세션이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아니냐의 논란은 조금 침체 쪽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던데, 그렇다면은 금리 이제 상승하고 동결하는 기간을 유지하다가 그러면 결국엔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금리 연방준비제도하고 우리 한국은행이 동시에 금리를 인하할 스탠스 이런 뉘앙스를 좀 보여주는 것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리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채산성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질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나마 1, 4분기, 2, 4분기에 중국 증시, 중국의 그 오프닝을 계기로 해서 신흥국의 자산과 자본이 이렇게 다시 유입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반기까지 쭉 계속 지속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경기와 실적에 따른 모멘텀 이런 것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2023년도 물론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거래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서 2023년도에는 투자 사이클이라는 키워드를 주목해 보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 사이클을 통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올해 그 2023년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저희의 그 조달할 때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비즈니스 할 때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갖다가 조달할 때 가산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 그리고 나쁜 회사는 이 신용에 따라 갈리는 거죠. 개인도 그렇지만. 예,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에 따른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경기의 명암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1년은 굉장히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본다면 이렇게 그 스크린에서 보시듯이 초반기에는 환율이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주식이 소폭 상승하면서 채권 금리도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 4분기, 2, 4분기를 지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좀 재반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업들은 이것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식의 정체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주식에 따라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장이 오겠고요.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가면서 환율이 다시 재하락하면서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겠고요. 1,200원대를 중심으로. 네. 다만 장단기 금리가 현재 역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은 이러한 역전 현상은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가서는 전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주식은 하반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터널을 잘 견딜 수 있는 기업들, 조달 비용이
낮은 기업들 아니면 뭐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으면은 그 꽃을 하반기에는 더 피울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을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달러 이외 그 이종 통화 중에서 이제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일본 BOJ도 요즘 상당히 움직임이 예, 흥미롭던데요. 그 엔화하고 유로화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통화입니다. 우리한테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달러화 이후에. 그렇지만 달러화의 가장 상대 통화는 유로입니다. 그렇죠. 유로화가 가장 중요한 상대 통화고요. 유로화가 강해지면요,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원화는 따라서 강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유로화의 방향과 원화의 방향은 상당히 같이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안화와 더불어 유로화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작년 6월까지는 유로존의 유로화가 제로 금리였습니다. 네. 하지만 7월부터 두 번에 걸친 빅스텝 그리고 두 번째 걸친 자이언트 스텝을 거쳐서 2.5%의 기준금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통화 그리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통화는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지금 달러 대비 많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달러화는 약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BOJ의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YCC라고 하는 금리 네. 억제 정책을 아직 폐지를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구로다 청재가 발표를 했지만 만기가 퇴임이 4월 달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엔화는 따라서 유보 보합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0엔 중심으로. 네. 자, 네, 이렇게 매크로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더 알아봤고요. 환율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미주호 은행의 변정규 전무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